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가정법률 상담소에 몸담은 지 십수년이 되었고 또 이런 가족법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다닌 지도 뭐 손꼽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오늘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 뒤를 이어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는 좀 다른 방향, 아니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그 말씀하신 게 원칙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목적이라면 저는 그 방향과 그 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얼마나 우리 가정이 혼란스러운가, 또 현재 한국 사회의 가정이 얼마나 지금 갈등과 마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과 마찰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동안의 상담소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태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최초가 많이 붙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최초의 사법고시 합격자, 최초의 법관, 최초의 여성 변호사, 최초의 여성 법학 박사 등등 최초란 말이 많이 붙는데, 이분이 1956년도에 변호사를 문을 열었지만 변호사보다는 당신이 하실 일이 더 많이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시고 별도로 여성문제연구소라는 데에다가 책상 하나, 걸상 하나 놓고 여성법률상담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왜인가 하면 당신이 변호사로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여성으로서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핍박받는 소외계층, 핍박받고 우리의 헌법에 정해진 인간으로서의 천부적인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른다거나 또는 가난하다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 공부한 법학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1956년이라면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폐허가 되었고 모든 게 다 사회 질서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을 겁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많은, 거의 99%에 달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는데 그게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그때 선생님을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선생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차마 선생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고민을 말씀드리기가 그 시대, 그 정서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서 시작한 것이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여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연 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다 생각해서 문을 열었더니 여성들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상상해 보건대 가정 내에서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과 마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56년이 되었습니다. 57년째 아마 올해가 날 것 같습니다. 1956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내년 내후년이 60주년이니까 아마 거의 57, 8년 지금 되었는데, 지금은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그래도 행정을 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일선에서 상담을 지금은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담위원으로부터 행정을 맡게 되는 위치에까지 이취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담에 대한 저의 나름대로의 향수가 있고 또 그 옛날에 제가 상담을 했던 분들이 지금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혹 상담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60대 초반의 남성이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셨는데 아마도 그 인테이크 그러니까 그 접수를 하는 데에서 조금 나이가 좀 있는 분을 소개해달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수를 보는 분이 저한테 모시고 왔습니다. 이 아버지 얘기는 뭐였냐면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는데 아들은 지금 현재 군인에 그러니까 뭐라 하나요? 직업 군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이 아들 결혼할 때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고 자기는 아들이 언제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부인은 5년 전에 사망했고 지금은 혼자서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아들과 딸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의 말만 들으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들, 딸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드려야죠. 또 그게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왜 아들과 딸이 그렇게 부모를 그것도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아들과 딸로부터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통해서 부양료를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아들과 딸의 주소를 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들은 잘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다만 그냥 직업 군인으로 근무한다 그 정도만 알고 딸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딸은 은행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딸한테. 했더니 딸이 남동생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별 말 없이 그냥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거기를 가셨더냐 오셨더라. 그런데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 어찌 생각하느냐. 일단 동생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자기는 바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몇 번 전화를 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말해주니까 처음에는 음성으로 번호를 놓고 번호를 대라고 그래서 번호를 대고 끊었더니 즉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하고는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벽에, 알코올 중독에, 엄마 폭행에, 또 엄마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학대와 그런 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아버지는 아신다. 그동안에 몇 차례 군부대를 방문해서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막 위에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 가지고 진급을 못했고 해야 될 지금 같은 동기생들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했고 자기는 지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오라고 가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누나한테는 수시로 지금까지 수시로 찾아와서 뭐 몇백만 원씩 뭐 생활비는 고사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그 누나 가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져갔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체 아주 독하게 해서 한 푼도 안 드리고 일정 끊고 그 대신에 이제 군 주변에서도 다 안다고 합니다. 해서 이제까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다시 아버지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정서나 문화로 봐서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 노릇을 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으로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부양료를 내야 된다. 근데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상담소를 통해서 그러면 주자 해서 이제 그러면 일단 물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얼마를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러나 자기는 최소한도 요 정도밖에는 못 드린다고 일단 액수를 말하고 갔습니다. 해서 그 다음날 아버지를 불렀죠. 그리고 결혼식 날도 오셔서 한바탕 결혼식을 왈칵 뒤집어 놓고 가셨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버지한테 들은 것은 자식의 입을 빌어서 들어본다면 다 그건 좀 사실에 가깝지 않은 얘기였어요. 물론 양쪽 다 이제 문제가 있겠죠. 해서 그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는 드릴 수 없다. 요즘에 이제 법원의 사정이 물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나 법원에서 예를 들어 매월 양육비를 얼마 주어라 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자식이 그 부양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게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사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법정 모욕죄로 해서 감치명령 한 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양료를 받아내는데 또는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를 부모한테 받아내는데 별로 도움이 못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해서 이제 최소한도의 액수만 말씀을 하시라. 그리고 지금 경비 일을 하시면서 120만 원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혼자서 사시면 12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풍족하게 사시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큼 사실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조금만 그 월세 반값이라든가 이 정도에서 조금만 하시라. 그랬더니 자기는 액수를 말하고 싶지 않고 선생님이 중간에서 조정을 해서 주는 대로 그냥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딸한테 다시 연락해서 아들이 본인은 20만 원 그리고 누나는 이제까지 너무나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돈을 많이 그 은행원이라고 해가지고 빚을 지고 몇백만 원씩 대드려서 누나한테는 사실 그 부담을 지워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기가 다 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아이도 있고 또 자기 건강도 안 좋고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니까 자기로서는 20만 원 이상을 내기 어렵다. 해서 누나한테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아버지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하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렇게 합의를 하자. 그리고 나중에 혹시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시다거나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 그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고 자식 키워서 다 소용없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 말에 의하면 여자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얘기는 저한테는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저희 상담소 오시기 한 달 전에도 그 치과 가신다고 임플란트 하신다고 그래서 그 딸한테 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작년에 상담한 통계를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부양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5년이나 6년 전부터 이제 이 부양을 물론 1차적으로는 그 피를 같이 나눈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고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는 장성한 아들, 딸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 1차적인 의무이기는 하다. 1차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과거의 농경시대와 달리 자식들이 모두 다 뿔뿔이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를 모시고 다니면서 사는 분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식들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자식들도 부모에 대해서 과거에 지금 40대 이상의 남녀가 그 부모에게 했던 것처럼 20대,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장성한 자식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당연히 콩 한 쪼가리를 반으로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네들이 참 나쁘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라 얘기를 하지요. 대체적으로 1순위의 부양 그러면 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의 부양이 부모, 3순위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건 무슨 순위냐면 상속의 순위입니다. 내가 만일에 사망했을 때 내 재산을 가장 1순위로 받는 사람이 처자고, 만일에 결혼하지 않고 미혼일 때에는 부모고, 부모도 없을 때에는 형제 자매고, 형제 자매도 없을 때에는 이제 사촌, 친인척,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 순서인데 그것이 어쩌다 보니 부양의 순서에도 그러한 정서가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어렵고, 이제 이러한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상담소를 찾아오는 상담 건수가 많아지는 부분이 한 2010년 이후에 2000년대부터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부양의 문제가 굉장한 가정 내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물론 이 부양의 문제 속에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도 여기에 속해집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살 때에는 당연히 부양하지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혼해서 갈라섰을 때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갔을 땐 그래도 뭐 아버지한테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한데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부양료를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10명이 부양료 양육비 신청을 해서 판사가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10명 중에 3명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이라든가 정기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바로 월급에다가 차압을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어렵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내놓습니다. 부모에게도 그러고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왜냐? 바로 차압이 들어가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자영업자 그리고 고소득자, 예를 들어 뭐 전문 직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판결은 나지만 정말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처음에 한두 달은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매월 소송을 걸어서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을 걸어서 또 절차를 밟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돈에 대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벌고 말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문제도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무슨 주장을 했냐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럽, 선진국,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만 만일에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이 노년의 부모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제도를 확대해서 이분들의 그 삶을 책임져야 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태가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쭉, 처음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국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대중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지금 14, 5%가 넘습니다. 12, 3%가 넘어가면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해야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퍼센테이지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아직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복지보다도 이 노년층에 대한 복지는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거기에 그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양 문제가 이렇듯 심각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아직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계속 부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줄 거 미리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주고 그래서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이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빼줄 수가 없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받아낼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 말을 들으시면 어쩌다 손꼽아 간혹 1년에 그저 한두 건씩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렇게 간혹은 아닙니다. 뭐 그냥 매일같이 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상담을 약 7만 건을 서울 본부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고령화 사회 현상에 따른 부모 부양 문제가 많았고, 또 재혼 가정의 재이혼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양을 염두에 두는, 부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그 후견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서는 후견,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내에 대한 후견인은 남편이고, 그러니까 배우자는 서로 같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내에 대한 건 남편이고 남편에 대한 건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부모에 대한 그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자식들이 부양을 하고 하지만 재산이 없는 부모들,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른들, 소위 말하면 뭐 지체 부자유라든지 뭐 정박 상태에 있다라든지 하여튼 육체적으로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 부모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돼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작년 7월 1일부터서는 전부 다 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재산만 가져오고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들여다봐서 자식을 포함한 동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감당해 줄 수 있도록 후견제도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이제 되었지 이미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그 성년 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후견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인들에 대한 후견의 문제도 사회 문제화되어 심각하다. 이것을 그냥 가족들에게만 맡겨두면 안 된다 해서 가정법원이 들여다봐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상담을 하면서 도대체 작년에 우리나라 가정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는 걸 한번 들여다봤어요. 봤더니 가정이 이제 깨져서 오시는데
대체적으로 40대, 그러니까 그 가정이 깨지는 연령층이 남녀를 불문하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한데 40대는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한 20년 정도, 늦게 결혼하셨다 하더라도 결혼한 10년에서 15년 차, 이분들이 이제 40대입니다. 근데 이 40대 남녀가 가장 많이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며 깨지면서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가정법원으로 가는데, 가정법원 통계에도 이게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전국적인 통계에도 남녀를 불문하고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년 이혼이라고 하는 50대, 60대, 사실 요즘에 50대, 60대는 여기에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보통 70대, 80대, 여기까지 가는데, 대개 40대가 가장 이혼이 많지만, 그래도 2003년 이후부터서는 비교적 이렇게 보합세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연령은 70대 이상입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이상. 왜 이분들이 이혼을 하시나? 그러면 이 70대 이상의 분들이 왜 이혼을 하시나? 근데 이분들은 주로 배우자의 이혼 강요가 많아요. 이제 이혼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이혼 그러면 그 민법 840조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이혼해도 좋다. 그 이혼 사유를 규정해 놓는 게 민법 840조입니다.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이고, 둘째는 집 나간 거고, 셋째는 폭행하는 거고, 넷째는 2년 동안 행방불명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반대로,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폭행하는 거,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이런 거고, 네 번째는 장성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2년 이상 나가서 소식이 없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이게 참 문제인데, 여섯 번째는 기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주 막연합니다. 법조문에. 그런데 이 6호 사유가 가정법원도 그렇고 우리 상담소를 찾아오는 경우도 그렇고 제일 많아요. 이혼 사유가 6호 사유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6호 사유 중에 제일 많은 항목이 무엇이냐? 성격 차이예요. 이것 좀 얼마나 애매합니까? 성격 차이. 그런데 작년에 제일 많은 이혼 사유, 남성, 여성 똑같이 이혼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다 6호입니다. 다 6호인데 그 6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많은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떻게 남성, 여성 모두 다 똑같이 성격 차이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이제 성격 차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격 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렇게 막연하게 성격 차이로 하지 마라. 성격 차이로 해가지고서는 법원에 가도 그건 뭐 패소하는 거고, 우리도 어느 편의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 성격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르게 태어나는 게 그게 뭐 비일비재한 경우인데, 그럼 너와 내가 성격이 다르다고 그래서 다 헤어지느냐? 그게 아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성이 말하는 성격 차이의 핵심은, 가장 엑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그리고 매사 모든 것을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혼자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게 여성들은 제일 좀 답답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 차이 중에 두 번째 못 견디겠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억압한다. 그런 겁니다. 여성들은. 그 외에 뭐
장기간의 별거도 있고 불성실한 생활도 있고 무책임한 거, 책임 없는 거, 뭐 예를 들어 그 도박, 도벽, 주벽,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쫙쫙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남성분들한테 그러면 아내와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시는 성격 차이라는 건 뭐냐? 그런데 남자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것과 같이 아내가 나를 대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가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도 나를 본척만 척한다. 늘 뽀르투, 늘 불만스럽다. 그럼 나는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밖에 나가 돈 벌고 정말 그 월급 갖다 주고 그런데 왜 아내는 내가 들어오면 이렇게 활짝 반겨 맞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늘 그렇게 찡찡한 태도를 취하느냐? 제가 그러신 분이 계셔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참 이상하다. 남편이 저는 평생을 여자관계라는 것도 모르고 아내한테 손찌검하는 것도 모르고 오직 돈 벌어다 집안에 갖다 주는 것밖에 모른다. 그런데 왜 내가 아내로부터 이렇게 말하자면 무시를 당하고 남편으로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지금 사시는 것은 벌써 30년이 지나 사시는 거거든요. 50대 후반에 접어들고.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다. 저도 모르죠. 그래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착실하고 성실한 남편에게 왜 늘 그렇게 불만스러운 얼굴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왔습니다. 같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서로 각자 다 이쪽 보고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얘기를 하라. 남편은 모르겠대지 않냐 원인을 모르니까 남편한테 알려줘야지. 왜 늘 불만스러운 얼굴을 취하냐? 저는요 한 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아이들 다 길러서 다 아이들 대학생 되고 다 나가면 집에는 이제 딱 두 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만 안 했지 다 각자 자기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편은 모든 걸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롱문을 열어주고 옷도 잘 사준답니다. 그런데 장롱문을 열면 옷이 가득한데 그 어느 한 가지도 내가 고르고 싶어 고른 게 없다. 나는 전부 다 남편이 컬러며 디자인이며 골라준 거예요. 그쵸? 그런데 글쎄 그걸 얼마나 좋으냐고 생각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성은 나는 뭔가 내가 젊었을 때는 남편이 막 그렇게 해도 아이고 아이들이 어리고 내가 지금 이혼하고 나가봤자 뭐 별 볼 일도 없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시절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그냥 살았어요.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그리고 이제 시부모도 계시고 뭐 그때는 겨를이 없었죠. 오직 아이들 보며 살았죠. 이제 살림도 넉넉해지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지금은 나도 좀 놀러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옷, 심지어는 그 남편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결혼 기념일날 빠진 적도 없고 아내 생일 잊어버린 적도 없고 꼭 뭔가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 아내는 뭐라 하냐면 사갖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시키는 거예요. 비싼 걸. 그러니까 저기 부인 계세요? 계십니까? 어머 어떡해. 근데 있잖아요. 이제 신부님께서 신도들에게 이제
왜냐하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면 세상에 그것은 호강에 바쳐서 하는 소리겠다는 분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대가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바람 안 피우고 때리지 않고 월급봉투 제대로 갖다 주면 그건 A 플러스 남편이었죠. 특급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건 대단히 만족스러웠죠. 그런 가정은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사회 변동을 통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과정 속에 주택도 변했고 가족 형태도 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무섭게 변한 게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80년대 이후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식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변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여성들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꾸거나 또는 어떤 사회 변혁을 일으키거나 하는 층들은, 그런 계층은 성을 남성 여성을 말할 수는 없고 계층은 늘 억압받고 살았다거나 억눌리고 살았다거나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소외계층, 주변부 사람들, 주변부의 삶을 산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늘 변혁이 일어나고 역사가 바뀌었던 것으로 저는 역사책을 보면서 알아왔습니다. 80년대 이후에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변했는데 그 변화를 엄청나게 급하게 따라간 사람들이 성별로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성들은 잘못이 없었죠. 태어나서부터 제도나 법이나 모든 것이 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뭘 잘못했다? 특별히 내가 뭘 잘못 살았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고, 특히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도.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자식을 길렀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교육이 그랬고, 제도가 그랬고, 법이 그랬고, 관습이 그랬고. 그리고 딱 이제 직장을 들어가니까 또 남성들은 전부 직장에서 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제도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남성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반 게 특별하게 우리가 뭘 어떻게 이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늘 마음속에 바뀌어라. 그냥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남편이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할 때 남편이 막 무서우니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래, 어딘지 시간만 지나봐라, 나이만 들어봐라, 그러고 이제 사는 겁니다. 살다가 그날이 언제 올 줄 그분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도 몰랐죠. 근데 80년대 이후에 정말로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100년이나 200년에 걸쳐서 변화되었을 상황이 우리나라는 불과 30년 동안에 변한 겁니다.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핵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핵가족은 뭐겠습니까? 부부가 중심이 되는 게 핵가족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었죠. 그런데 주거 형태가 그러니 어떡합니까? 아파트에서 어른들은 살고 싶지 않아요. 답답하니까. 자연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중심인 핵가족이 되었을 때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한다거나, 물론 남편이 월급 갖다 주지요, 돈은. 그렇지만 그 갖다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건 그럼 누구겠습니까? 남편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아내가 살림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자연히 아내가 점점 살림을 하면서 가게를 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유형무형의 재산을 불리면서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옛날에 그 교육받고 옛날의 제도나 그 관습 속에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때 오신 그 분도 억울하고 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당신이 생활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으려면 이제 그만 아이들도 다 길렀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내 사전에 이혼이라는 건 없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해야 되냐? 했을 때 걸리는 게 몇 호냐? 바로 이 6호예요. 840조 6호. 근데 이 6호가 옛날에는 거의 가정법원에서 적용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 소송을 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입증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6호 사유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 6호 사유가 30가지도 넘어요. 예를 들어 뭐 불신해서 거짓말해서 도박, 도벽, 주벽, 정신병, 성격 차이, 대화 단절, 애정 없다, 무슨 인터넷 뭐 이런 뭐 인터넷상의 어떤 그런 그 뭐죠? 채팅 또 무슨 정신질환, 무시 모욕 뭐 이런 게 다 6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정신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도 물론 이 6호 사유만 가지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데 이제 아까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아내가 계속 내가 할 거 다 해주는데도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남편한테 내 의견을 얘기했느냐? 나는 이거 싫다. 예를 들어 옷 사주러 갔을 때 나는 이거 싫고 이거 입었으면 좋겠다. 말했나?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너무 화려하고 컬러도 너무 요란스럽고 이거 얼마나 점잖고 조신하고 좋으냐. 그러면 남편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하다 그냥 입을 딱 다물어 버리고 그래 그러면 당신 알고 싶어요. 그럼 사다 놔요. 입나요? 왜 내가 사다 준 거 안 입나?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도 계실까요? 모르시겠지만 가정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무슨 국가와 민족을 다루는 무슨 거대 담론을 나누는 게 가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반찬이 좀 짜다 시다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마구마구 올라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남편이 운동 경기로 돌리자. 그거 싫다. 돌리자. 싫다. 돌리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되게 이제 여자들이 피하고 그래 아이 잘났다. 너 당신 혼자 봐라. 그러고 가면 좋은데 요즘 여자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리모컨을 쟁취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바로 이걸 던지죠. 그때 저한테 오신 분은 던지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 아내가 이제 말 대답도 안 하고 찡찡하고 그러니까 밀었는데 이게 이제 머리가 이 뒷벽에 탁 다쳐서 이렇게 요만큼 혹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건 고의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다쳐서 이제 말하자면 이혼 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합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왜 이혼을 당합니까? 못 견디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을 갖지 않으셨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가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래서 망정이시 만일에 가지셨다면 제가 지금 보니까 가정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도 그러고 이제 그랬을 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좀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가만히 침묵은 금이다. 밥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대화라는 건 사실 서양의 문화지 우리나라의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여성들은 그리고 요즘의 여성이 아닌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다 우리한테 와서 하시면 다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대화를 하겠다고 앉혀놓으면 우리는 대화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대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하라고 갖다 앉혀놓으면 완전 명령이고 지시고 통고고 내 의견만 쏟아붓는 거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래 해봐. 그래갖고 이제 딱 두 마디 나가면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알았어. 그러면 그 알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저희 남편하고도 얘기하는데 더 이상 듣기 싫으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는 알았다는 건 내 말을 알았다는 거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 끝내자. 알았어.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일 여성들이 싫어하는 대화 중에 알았다.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에 가장 이혼 사유 중에 많은 게 이 육호 사유고 육호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성격 차이하고 대화 단절이에요. 대화 단절.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병합되어 나타나는 게 뭐냐? 폭행이죠. 폭행. 그 만일에 그 여자분 지금 혹이 그만큼 났었는데 그거 병원에 가서 진단 끊거든요. 폭행 상해 진단. 그리고 요즘엔 아시죠? 가정폭력 특별법 있는 거. 그런데요. 한 2, 3년 전부터서는 이제 그 가정폭력 행위자, 그러니까 가해자죠. 소위 말하면 저희는 사실 가정 내에서는 가해자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가해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둘이 똑같이 피해자면 피해자고 둘이 똑같이 가해자면 가해자죠. 남성들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서 나를 너무나 코너에 몰아넣기 때문에 내가 손을 무기밖에는 내가 활용할 게 없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던지고 했다. 뭐 욕하고 막 이랬다. 그런데 그 특별법에 의하면 그 행위자들은 저희 상담소에 6개월 동안 오셔서 상담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98년도에 되었거든요. 근데 98년도부터 2008년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는 남성, 여성 모두가 다 행위자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상담받으러. 그건 왜냐? 서로 치고받고 서로 던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성분들께서는 분하고 억울해 죽으시죠.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남편이 한두 대 때렸기로 손이 어떻게 제가 나한테 손찌검을 하고 같이 욕하느냐. 근데 결혼하신 분들 자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한마디 하면 여성도 똑같이 해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그것을 이미 다 내면화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똑같이 가자 그런 생각에. 그것은 물론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참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법률 상담소가요. 이런 가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무슨 운동을 했었나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에는 이 법과 제도나 관습이 모든 것들이 다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법이나 제도나 관습의 상황은 어땠냐면 남성은 이랬고 여성은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간답게 남녀 모두가 다 인간답게 살려면 우선 여성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둘이 서로 똑같이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서로에 대해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그리고 민주적인 가정을 위해서 서로 인간답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시대도 너무 빨리 변했고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이렇게 6호 사유를 가지고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지금 6호, 2호, 그러니까 여성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는
6호, 그 다음에 배우자의 폭력, 3호,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도를 하고, 이게 가정이 깨지는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 가정법원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남성들은 어쩌냐? 남성들이 와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6호사, 아까 1순위라고 그랬죠? 6호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출이에요. 아내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출. 근데 이 가출은 앞에 남편의 폭력 두 번째 사유 있었죠? 이거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이 가출은. 2호. 그 다음에 남성들도 3호가 있어요. 아내의 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한 대 때리면 아내도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같이 치고받고 했을 때 그래도 여성이 조금 불리해요. 그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우리 평신도의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손톱 자국은 폭행상해 진단이 많이 납니다. 그냥 제가 참고로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손톱 자국은 그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게 진단서가 많이 나죠. 남편이 예를 들어 뺨을 때려서 여기 고막이 나간다. 이거는 그저 한 일주 정도? 예. 그리고 그냥 눈이 아주 까맣게 되도록 멍이 들어도 그건 한 3일? 진단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손톱 길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즉시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완전히 딱지가 붙어서 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주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가정이 깨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가정 내에서의 부부 사이의 갈등과 마찰의 주원인이 남성, 여성 똑같이 이렇게 6호 사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정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정말로 소통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정신과 의사하고 심리학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성하고 여성하고는 좀 이게 구조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봐달라 여성이 말하면, 남성은 아이를 재우라는 말이야, 아이를 씻기라는 말이야, 아이를 뭘 어떻게 돌봐달라는 말이야, 뭘 먹이라는 말이야. 이게 딱 아이 좀 재워줘, 아이를 좀 먹여줘, 이렇게 딱 얘기하지 않으면 남자분들의 그 사고의 구조는 이렇게 뭘 하라는 건지를 잘 모른답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니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무슨 이렇게 구조적, 이렇게 논리적이라든가 이런 건 또 여성들보다 훨씬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되게 뭐냐면 그것도 몰라? 가서 아기가 저녁에 오면 내가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 먹여서 씻겨서 재우는 거지. 그걸 내가 다 일일이 말해줘야 알아? 그런데 남자분들은 하나하나 말해줘야 한답니다. 여기서부터 이 소통의 그 단절이 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자가 아이고 알른이 죽지 하고 내가 부르르 가서 이제 막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날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왜 짜증이고 신경질을 내?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말하자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이 많은 얘기를 다 해도 결국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엑기스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의 문제가 정말로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깨지는 가정이, 이혼의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우선순위에 속할 정도로 저희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 억눌려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만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빨갛냐? 뭐 그런 거 발라가지고 겉만 이렇게 살살살살 봉합해 놓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이 꾹꾹 눌러서 골마 터졌던 부분들이 98년 이후 IMF 사태 오기 이후에 경제 문제가 악화되면서 이게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 문제화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법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도 바꾸고 또 정책도 가족 정책도 상당히 발전적으로 입안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반이 다져지면서 건강한 그러면서도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정이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리라고 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가정 안에서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이렇게 저렇게 형태를 보면 다 가족 구성원입니다.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일가 친인척일 수 있습니다. 다 가족 구성원이죠.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강압이나 구속이나 억압에 의해서 그렇게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구속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그 언젠가는이 지금은 굉장히 빨라요. 이제까지 10수년을 걸쳐서 해왔다면 이제는 1년 6개월 금방금방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호 사유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배우자의 이혼 강요다. 남성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해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성별로 따지면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남성분들이 또 더 많이 계시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면 물어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견 개진을 하실 때 부부 사이에 50%의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나와야 되고 양계, 그러니까 내 부모와 아내의 부모를 아주 평등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이 시대의 정서가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성이나 아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드세요, 요즘에.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무슨 제가 그래서 여기 올 때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는 10수년 동안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접하고 이런 강의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는 가정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잔재에 대해서 좀 아프시고 좀 상처가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를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신부님들이 원하시는 아까 주교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건강하고 원만한 가정은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도 지금 제가 그렇게 배우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시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시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 매월 1월달 달력을 받으면 지금도 저는 제일 먼저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이 제사, 시집 제사, 그리고 시집 사람들 생일 이런 거 이제 동그라미 칩니다. 저가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제가 20, 30대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 뭐 안 가는 건 너무나 직장 다닌다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한 것은 남편만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집에 남편만 보내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만 보내는 거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 20, 30대 여성들에게 그런 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직장에 다니고 제가 일이 있고 제가 직원들하고 모임이 있고 제가 그 직장 일을 그만두고 가야 됩니까? 일찍?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에 영향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래도 가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그랬고 우리들의 의식이 그렇고 이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결혼 안 하게 되고 남성들도 부담스러워 결혼 안 합니다. 해서 앞으로는 남성들이 편하게 되기 위해서 남성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소통, 가정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의사소통은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고 대화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서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